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길고 긴 내란의 터널도 한 단계 매듭이 짚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장르만 여의도의 정영진 앵커, 공덕포차 진행자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 정치 현안과 유튜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모처럼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네. 사실은 2024년 8월에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에 네. 이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저를 무지하게 혼내셨어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큰일 난다고. 언제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그 꾸짖음을 잊지 못하고 아이. 오늘 다시 얼굴을 뵈니까 가슴이 아, 쿵쾅거리는 그래요? 거예요. 혼날까봐? 지금 오랜만에 방송도 오래 했는데. 꾸짖음 아니고 꾸짖음. 네, 꾸짖음. 아, 또 네. 꾸짖네. 네, 그러니까 또 꾸짖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래요? 저는 두 분이 당연히 구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 송 기자님 처음 보셨다고요? 네, 오늘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아, 우리 저 송채경 기자님도 또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두 분은 감사합니다. 친구시라면서요? 저희가 나이로는 네. 저보다 손 위신데 네. 실제로 이제 굳이 밝혀드리면 손 그러한데 손인데. 실제로 언론사 입사를 같은 네. 해에 하다 보니까 아.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네.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죠. 왜냐면 동고동락하는 게 네. 기자실에서 같이 이제 잠자고 같이 있기 자고. 때문에 아, 네. 수습 기자 시절에. 예.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 큰일 날 그러니까요. 일이죠, 요새는. 네. 네, 그때 이야기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 어쨌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목요일에 윤석열 씨 1심 재판 선고가 있었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우리 송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생중계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최악은 면했는데 약간은 아쉬운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무기징역 선고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형돼야 되는데 무기징역이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형이 이제 법정 최고형이어서 어떤 상징성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사형 폐지주의자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사형이 이미 폐지가 됐고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상황에서 최고형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아쉬워하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집행을 안 하는 사실상 폐지국이니까 뭐 누군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 같아요. 사면 될 가능성에 그렇죠. 대한 네. 우려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영진 앵커님은 이 많은 평론가들의 이제 예를 들면은 예상 형량을 접하면서 아,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네네. 감을 차리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무기징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형까지는 안 갈 거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진영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사형이 없는 나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사형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범죄에 대한 의미를 많은 분들께 혹은 뭐 글로벌하게라도 알려주는데 더 네.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 명의 법관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무리였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다만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 그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맞습니다. 했는데 그 걱정했던 것보단 그나마 좀 나았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기 때문에 네. 구속 취소 결정도 내렸고 재판을 뭔가 지연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고를 할까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게 일부 안도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네. 여간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결과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양형 사유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형 사유 뭐 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감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뭐 물리적인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켰다. 결과적으로 계엄에 실패했다. 이런 게 계엄의 이제 감경 사유가 됐는데 사실 이게 과연 감경 사유로 들만한 이유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거는 윤석열을 바보 취급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고 네. 변론 때였나 그때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일 쿠데타를 하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받아들여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계엄이 실패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국민들 덕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그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굉장히 공들여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빼고 얘기를 한 게 좀 아쉽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대로 지기현 부장판사의 설명 자료에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게 등장을 하고 그것도 이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은 주체로서의 시민이 아니고 뭔가 수동적인 행위자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2024년 12월 3일부터 400여 일이 지난 그 목요일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는데 그런 불안감을 준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같은 것들을 찬동하는 유튜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있었죠. 네. 네, 근데 뭐 그들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기현 판사, 그 지기현 재판부가 보였던 여러 선택들이 그동안 있었던 선택들이 너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도 이제 어제죠. 예, 어제 네.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보면 지기현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마치 지기현 판사가 유죄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줬다는 식의 해석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앞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아마 그에 찬동했던 그런 내용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줬던 유튜브들하고 아마 그렇게 딱 모여서 어디론가 가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2월 19일에는 윤석열에 대한 말 그대로 무기징역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중형이 선고되게 되면은 장동혁이 절윤할 것이다 이런 네. 관측도 있었는데 네. 보란 듯이 이튿날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말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일단 1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절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윤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동혁 체제가 쉽게 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동혁의 그럼 이런 의사 결정을 과연 누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정영진 앵커가 쓴 시대유감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또 그 책이 나오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몇 개의 유튜브 채널만 시청을 했다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장동혁도 혹시나 그런 편협한 세계관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질문을 번갈아서 던지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또 혼난다. 네, 송채경화 기자 한 번 했다고 나한테 꼭 한 번 넘길 필요가 없어요. 계속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질문 오늘 주셨으니까 방송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네. 너무 기계적이잖아. 네, 말씀드리자면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네. 정확하게 그 윤석열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니라 정말 몇 개만 봤는지 모르나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증언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그의 행동들이 그런 몇몇 채널만 보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인식을 결국 어떻게 누군가가 지배하고 누가 결정하느냐를 잘 보면 누군가에게 계속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다양한 채널의 다양한 컨텐츠를 뭐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매우 입맛에 맞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만 좀 보시기에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결정들을 자꾸 내리시는 건 아닐까 네.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장르만 여의도에는 네. 다양한 이제 보수 패널도 출연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죠. 속칭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네. 윤석열의 의사결정에도 뭔가 영향을 줄 법한 사람들도 네.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윤석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출연자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나요? 그 정도로 영향 있는 사람은 없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냥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고성국 씨라든지 음.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영향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정욱 자칭 변호사. 이렇게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들을 아는 것처럼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윤석열의 의사결정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 추론한 바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요, 근데 서정욱 네. 변호사는 잘 그분 컨텐츠를 뭐 저도 많이는 안 보지만 잘 보시면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이야기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반응했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서정욱 씨는 자가 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방송을 거듭해 보면서 느낀 바로는 제가 볼 때는 네. 예, 선후 관계는 조금 다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고성국 씨가 압도적으로 앞에 있는 것 같고 거기 옆에 이제 뭐 신혜식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으나 하여튼 제일 메인은 고성국 씨였던 것 같다. 저도 이제 고성국 씨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네. 찾아보다 보니까 과거에 김어준 씨랑도 방송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우리 송채경화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성국 씨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좀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친박,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친박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꽤저 네. 운동권이었죠. 네. 과거에 그렇죠. 전력 네.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네. 운동권이었고 아마 그 말지라고 유명한 우리 저 네. 개간지였나요? 네. 뭐 월간지가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도 아마 편집위원인가 정도 할 정도로 아, 매우 활발한 활동을 그쪽에서 이제 하셨고 그러다 전향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 뭐 좀 도움말 좀 주다가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아마 좀 하시고 시사평론하고 또 이제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생분이 또 그런 업체를 또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마 매우 이제 보수 정당 쪽과 이제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하신 걸로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다.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을 해본다거나 네.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진 않죠. 왜냐면 이제 2012년 요때쯤에 제가 이제 한참 뭐 그냥 뭐 시사평론 같은 걸 이제 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닐 때 있었거든요. 방송에 나오시고 할 때. 네. 네, 그때쯤에 종편을 한참 막 열심히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고성국 씨도 종종 봤죠.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네, 그렇죠. 네. 그때 아마 그 박근혜 당선 때 그때 제가 같이 했었나 아니면 다른 방송을 했었다가 얘기를 들었나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10년 넘었으니까 당선 때 그 당선 딱 출구 결과 나오고 만세를 불러갖고 그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대선 이제 딱 그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그때 이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뜨악하고 놀랐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좀 그런 야. 입장을 이제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다. 아니 그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평론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옮겨왔다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상의할 정도가 된 건데 그때 평론을 함께 하시면서 네.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한참 할 때 저는 되게 어린 편이었어요. 젊은 평론가였고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황태순, 뭐 최 교수님, 하여튼 뭐 등등 몇 분 또 계셨죠. 그 그룹의 그분들은 좀 가까이 있었고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 쪽이었는데 고성국 씨는 저는 뭐 판단이나 이런 게 아주 나쁜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판단에 본인의 편향이 들어가면서 판단 자체가 매우 좀 흐려진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뉴스를 요렇게 문장을 짜깁기 해서 이제 조사만 자기 걸로 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 양반은
자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제 말이 좀 길어지고 있죠. 아, 좋습니다. 길어도 좋습니다. 이럴 때 아주. 팍팍 끊어주셔도 좋습니다. 팍팍 안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잘 어려운 얘기 자꾸 이렇게 자꾸 하면 그 정도 하시죠. 내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넘어가고 싶어요. 이 얘기 듣고 싶어요. 무조건 끝까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들을 때 뭐 그분은 이제 그분의 생각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전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내가 뭐 한 발 하나 정도 보수에 넣었다 요 정도 느낌에서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그 선을 확 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까지 가는 과정에는 뭐 여러 이유가 뭐 저는 개인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본인이 또 깊이 관여되는 어떤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이제 크게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마 머릿속에서 좀 본인 스스로를 좀 어지럽게 한 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제 고성국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아마도 개헌 국면에 굉장히 활개를 친 측면이 없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그런 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종다양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엄혹한 시대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송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공동 포차를 하면서 계엄이란 국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싶다 이런 노력이나 지표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 뭐 개엄 전부터 공동포차는 진행돼 왔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라는 그 아주 특별한 기간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공동포차는 갔고 물론 공동포차가 보수 패널과 진보 패널이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패널이 보기에도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쉬운 정부는 아니었거든요. 비판할 게 굉장히 많은 정부였고 그다음에 개엄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계엄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옹호하는 보수 패널은 저희 보수 패널 중에는 못 본 것 같고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한 비판 위주로 계속 갔었던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이제 공동포차도 보수와 진보 패널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계엄 상황을 겪다 보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보수 패널과 과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웃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수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다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계엄이 잘못이었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런 이제 선을 유지하는 분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엄 이제 기간 내내 어떻게 보면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해온 건데 네. 어제 여러 국면 같은 게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는 국면도 있었고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국민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되면은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어떤 국면이 방송하기에 좀 가장 힘들다고 느꼈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일단 계엄이 터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때가 뭐 계엄 터지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방송국 특별 방송국 모든 방송이 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국면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이 늘어지는 국면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지 윤석열 파면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이게 파면이 아닐 것이다라고 한 소문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뭐 네. 4대 4일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들었잖아요. 그게 그 기간이 가장 좀 거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5월 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가지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때 좀 강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자체야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뭔가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것도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이거는 사법부가 선거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그럼 이 판결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비판을 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송을 끌어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정영진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구속 취소 나왔을 때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는 이게 뭐지? 이제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되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난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법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나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여쭤봤죠. 많은 이제 뭐 법률가들 이렇게 오시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법률에서도 사실 법조인들도 굉장히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결정을 왜 내렸을까? 참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내재적 접근을 많이 좀 해봤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엔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이런 법적인 이런 갈등이 다툼이 생겼을 때 뭔가를 결정하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혹은 뭐 엘리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판사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잘 모르는 이런 것들 너네들 감정에는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 라는 걸 혹시 보여주려고 그랬나? 아니 진짜로 연장선상에서 진짜요? 네. 최근에 보면은 네. 지기현 부장판사뿐만이 아니라 구속취소 결정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뭔가 네.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 네. 감정과는 법감정과는 불일치하는 결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사유를 들었을 때도 뭔가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가진 상식과는 괴리돼 있는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기현 판사 구속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선회를 해보자면 지기현 판사의 그 의도를 선회를 해보자면 굉장히 까다로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좀 미룬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자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 그러면은 위에서 판단을 해주겠지? 그럼 난 그걸 따를게.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예상했는지 예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기현 판사도 얘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근데 하고.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네. 문제였나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사실 네. 이번에는 또 그게 걸려 있는 부분이 뭐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네. 있었고 아니, 과거 공수처가 관례를 그냥 따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판결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또 정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했으면 되는 판단인데 그때 당시는 밀어놓고 지금은 왜 했나 뭐 또 이런 생각이 아니 좀 근데 들기도 합니다. 지기현이 생각보다 철두철미한 거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재판 관련된 판결 이후를 설명할 때 들어보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분명히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덧대가지고 수사권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네. 그때 대법원이라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록을 맞아요. 남겼어요. 근데 어제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그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그에 준하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은 직권남용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관련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귀속돼서 본인이 이런 판결을 한다고 앞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네. 그걸 왜 안 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때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그 이후에 나온 대법원의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였고 네. 지기현의 그 이번 주 목요일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이런 수사권 문제를 정리를 해줬네 이런 식의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서술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게 따지면 네. 사실은 최종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로 이제 본인의 논지를 전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 네. 아, 계속 어차피 이 진행에 대한- 시청자분들이 네. 보실 때는 구교영 보러 오는 거거든요. 네. 구교영 기자의 이런 장광설이 난 좋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더 많이 이 시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에서 장광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 아니 정말로 제가 정영진 우리 앵커님 나오시면은 네. 제가 정말로 요즘 방송하면서 한 번도 앞에 초두했던 얘기 거짓말이 아닌 게 떨리거나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네. 갑자기 이 얼굴 보니까 이 얼굴을 한 보니까. 생각이 나면서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 얼굴 보니까. 지금 물 먹는데도 손이 떨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큰일이야 너무 보니까. 좋다. 저는 혼나도 네. 좋으니까 저희 방송에도 좀 출연해주세요. 항상 시청자들 만날 때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네, 만나도록 고맙습니다. 해볼 텐데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국민들 중에 일부겠지만은 그래도 위안을 좀 많이 얻었다 내란 국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의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셨죠?
네, 내란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또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왜 그런지 구독자가 자꾸 빠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이제 공공의 적이 있을 때 그 공공의 적을 비판하면 다 같이 와 그래 신난다. 아, 저 사람들 비판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내부 분열이 나기 시작하면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분열이 나기 판단이 시작하면서 어렵죠.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는 국면으로 돌입하면은 이제 이런 정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도 약간 스탠스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안에 문제가 되면서 일부 유튜브에서 자기 의견을 낸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장래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그 난제들을 돌파하는 방식, 정영진 앵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떤 난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합당 문제가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본인의 의견을 네. 제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하시는지 아. 아니면 양론을 다 들어보고 뭔가 소화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방송은 네. 가능한 제 의견을 최소화합니다. 예. 근데 저한테는 왜 의견 내라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야 이제 크게 한번 혼나고 정신 차릴 테니까.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제 의견은 별로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제 의견을 낸다는 저도 뭐 생각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누굴 더 선호한다 혹은 뭐 누가 더 좋다 싫다 이게 있을 텐데도 제 의견이 혹시 나가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출연하신 분들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좀 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혹시 올까봐 가능한 저는 뭐 제 의견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말실수하면 그거 정도 이제 교체해드린 정도 그 정도 하죠. 아니 근데 말실수만 이렇게 교체했다고 하기에는 네. 장르만 여의도에서 설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뭐 계엄 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2023 총선 국면에서 우리 그 이수정 후보의 대파 발언도 장르만에서 나왔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김경률 회계사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네. 계엄에 불을 지핀 게 장르만 여의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네. 의미 확대하지 마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멀어지게 된 계기를 그러니까요, 제공을 네, 지금. 했다. 네. 저희는 진짜 그냥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박수 쳐드리고 아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그냥 쿵짝 정도 해드렸는데 뭐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고 치는 걸 사실 그 이후로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하차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조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모든 그런가? 말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실직고하게 만드는 마음속 흉금을 터놓고 말하게 하는 네. 방송. 네. 그래서 몇 분 계세요 지금. 아니 근데 대파 발언이나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게 사후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겠다 이런 일감은 좀 들었어요 당시에? 일단 마리 앙뚜아네트는 좀 있었어요. 음. 요거 만약에 아마 저희가 녹화였으면 그거 아마 그쪽에서 빼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랬겠죠.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딱 들으면서 마리 앙뚜아네트 이제 우리가 실제로 김건희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실제로 뭘 했는지보다는 이제 이미지랑 딱 있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이제 그냥 국민들 다 굶어가는데 저 뭐 빵 없으면 뭐 고열로, 뭐 네. 이거 드세요 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딱 그 대표되는 단어를 말해 버리는 순간 조금 이게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고 조금 문제는 생기겠다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대파는 그 현장에서는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냥 아니 뭐 파 한 뿌리에 뿌리란 주장이었잖아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재밌었는데 결국 그게 또 이렇게 막 네. 크게 확대가 된 거는 아마 그 발언 자체의 문제는 전 한 20-30% 정도였다고 보고 실제로 70-80%는 그때까지 쌓였던 국민들의 많은 분노화 이런 것들이 뭔가의 이제 트리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리거를 그 대파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짚어준 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더 전국적으로 확산된 문제된 발언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계엄의 사유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점치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좀 이렇게 톤을 다운해서 말했지만은 네. 실제로 뭔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서 갈등 국면이라는 게 네. 한동훈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률 그렇죠. 회계사의 발언을 통해서 뭔가 점화가 되고 크게 터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말 도화선이 됐다. 계엄에 그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책임이 그죠, 있다. 지금? 네.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건데 본인은 계속 이렇게 계속 낮추려고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을 체포 명단에 올린 거는 정영진 앵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네. 와, 근데 사실 진짜 그때 좀 약간 뭐가 되긴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큰 일이 벌어졌네요. 아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분 방송 보면서 놀랍다고 느끼는 거는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드리면은 패널의 편향성이라는 게 상대 네. 진영에서 볼 때 보일 것 같아요. 대체로 음. 국민의힘 그 정당에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출연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려서 하더라도 음. 시청자들의 반응이 안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끈질기고 지속성 있게 못 가져가는데 특히 장르만 같은 경우에는 여야 패널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는데 네. 본인이 섭외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진들의 의견이 그러한 겁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그거는 제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뭐 빠른 성장 내지는 뭐 만족감 뭐 이런 걸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저 아닌 다른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뜻은 이제 그쪽 제작진들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생각도 그다음에 제작진 생각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장르만 여의도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구독자 수라든가 동접자 시간대는 다르지만 계속 네. 지켜봤는데 본인은 신경 안 쓰시겠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 보는데 구독자가 우리가 그래도 많구나 이런 식의 위안을 좀 얻었는데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확인하니까 50만 명이 구독자 넘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접자 수는 우리보다도 사실 많이 많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 있으면서 좀 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만은 만 명을 넘는 일이 적은데 네. 장르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뭐 수만 명이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부러워요. 네. 거기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르만 여의도를 어. 선택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게 이제 비슷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고 거의 같은데 왜 차이가 날까? 네. 다른 건 진행자밖에 없다. 귀쫑 것 때문에 듣고 지금 있었는데. 들으면서 그 얘기로 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아니. 매기고 가시네 보니까 그거보다 수가 없는 거.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많이 쌉니다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 좀 쓰세요. 그냥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하시는 이제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JTBC 기자분들이 정말 센스가 좋고 굉장히 잘해요. 최윤경 기자? 네. 그분 되게 재밌게 잘하시죠. 최윤경 기자 굉장히 그러니까요. 재밌고 네. 신영 기자는 또 팬 채널이 생겼어요. 아니, 팬층이 정말요? 두텁더라고 보니까. 네.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마 좀 많이 봐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함께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회사가 처음에는 이런 분들하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초기에 많이 왔다 가셨어요. 네. 예, 많이 왔다 가셨는데 그 이제 저랑 같이 처음 이제 이 채널 만드신 뭐 부장님이 정강윤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강추를 한 두 분이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맨 처음에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한두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최윤경 기자는 센스가 너무 좋아요. 센스가. 센스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이 한 50년대부터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애늙은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래 포레스트 검프처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한 그런 이제 센스 좋은 기자분이 계시고 또 신혜영 기자는 굉장히 뭐 평소에 늘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잘못 붙으면 전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랑 한번 세게 가끔 붙어갖고. 이렇게 대신 네. 싸움을 자처하는. 네. 그래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게 불이 붙는지는 이제 대충 감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쩍 붙이죠.
아, 일부러 그런 거 잘하시는구나. 그럼 막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주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고르게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 가끔 어떤 분들은 네. 댓글 통해 가지고 야, 그 기계적 균형 아니야? 도대체 너네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바보 같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수많은 채널들이 유튜브에 있잖아요. 뭐 굉장히 한쪽을 많이 지향하는 채널도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 많이 지향하는 채널도 있다면 중간쯤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는 채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이쪽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뭐 슈퍼챗도 많이 쏘고 뭐 영혼을 바쳐서 이제 그 시간 꼭 지켜보시고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한 번쯤은 저희 채널 좀 봐주시면 좋겠고 네.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그 채널 많이 보시겠지만 그러다가 뭐 3시간 보다가 1시간 정도는 저희 방송 보시는 그러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는 아예 모르지 않고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는 정도 채널을 우리 채널은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게 이제 제 욕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 정영진 앵커만이 가지는 중립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가능한 면모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언론 중에서도 네. 가장 맏형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덕포차에서 뭔가 중립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수 있다고 경향이 느껴지거든요. 네. 더 큰 형 아니에요? 오래된 형 아니에요? 맏형으로 하시죠 그냥. 지금 우리 방송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아, 맏형으로 하시죠. 네, 게스트가 맏형이죠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으니까 맏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덕포차도 꽤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덕포차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걸 봤을 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수 패널에 대해서 보수 패널의 스피커를 키워주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다 듣다가는 사실 한쪽으로 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가끔씩 이제 보수 패널 분들이 오셨을 때 걱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겨레 뭐 악플이 많이 달리던데 괜찮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물어주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네. 싶은 얘기 다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좋아해주는 팬들이 생기시고 이제 그걸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섭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평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패널 교체해야 될 때 보수 패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네. 한겨레 TV에 나올 보수 패널을 구하기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와달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 그분들이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나와서 진보 패널들한테 비판 받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보수 쪽 지지자들도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분들한테 네. 비판을 받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도 내가 여기 한겨레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사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 불편해한다. 때문에 굉장히 보수 패널을 구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게 좀 고충입니다. 우리 정영진 앵커님한테는 보수 패널 중에서도 연락을 먼저 해가지고 네. 좀 방송을 좀 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에 나오고 싶다. 네. 없진 않은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요? 왜? 저처럼 죽여버려요 보니까 지금 나오면. 아유, 보통 정상적인 분들은 나오려고 먼저 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패널들을 선별할 때는 네. 일단 제작진의 의사를 1차적으로 존중하고 그래도 앵커니까 네네네. 걸음 장치 정도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모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채널 보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 한번 모셔보자, 뭐 이분 한번 모셔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주긴 하죠. 예. 그런 정도 가볍게 해주시는 거지 그럼요. 적극적으로 패널 선정에 네. 관여하진 않는다. 가능하면. 예. 네. 한마디 하는 게 되게 묵직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제작진한테는 그러니까요. 아니 말하면 네. 꼭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몸값이 비싼 앵커니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방송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패널은 정말로 이런 장점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어떤 패널에서 가장 큰 감화를 받았습니까? 제가 저희 공동포차에 나왔던 패널 중에서 좋아했던 패널은 박성태. 아, 지금 박성태 CBS 앵커. 이제 네. 박성태 뉴스쇼 하시는 박성태 음. 앵커님이 되게 재밌고 센스 있고 물론 가끔 좀 늘어지는 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 유머가 그러니까 분석력도 좋으면서 네. 유머까지 갖추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패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이제 다 갖춘 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패널이었던 장성철 소장님이랑 되게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잘 둘이 이제 맞았어요. 만담을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CBS로 가셔가지고 저희 방송 못 나오셔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장래만 같은 경우는 정호김 전 의원 네, 그분 네. 너무 말씀 굉장히 귀여워요. 쾌활하게 잘하시던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정호김 생각하십니까? 의원요. 네네. 아, 정호김 전 의원은 일단 본인이 이제 뭐 얘기를 쭉 이렇게 하죠. 욕 많이 이제 먹을 때도 있죠. 근데 그분은 마지막 한두 마디에서 본인에게 쏟아질 화살들을 많이 그래도 제거하는 능력이 만회하고 있어요. 가시는구나. 네. 마지막에 약간 귀엽게 제 생각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게 딱 끝내면 그렇게 딱 끝내면 사람들이 그렇죠. 막 네. 이렇게 욕하려고 막 이렇게 막 키보드 두드리다가 그냥 야. 크크크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 것들은 참 뭐 일종의 뭐 센스면 센스고 네. 능력이면 능력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도 꽤나 많이 출연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계속 그래 출연했다는 건 앵커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서정욱 앵커는 서정욱 앵커래. 서정욱 변호사는 그분은 요즘 이제 거의 안 나오긴 네, 하지만 요즘 안 나오시죠. 예. 한참 나왔을 때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막 껴들고 그러진 않아요. 일단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시간은 꼭 지켜줘요. 아, 상대방의 의견을 네. 경청한다. 네. 얘기할 네. 때 물론 이제 그게 100% 경청은 아닌 게 이제 자기 핸드폰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튼 그 다른 사람의 말하는 시간에 방해를 하지 않는 고장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얘기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타인지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도 본인이 약간 좀 무안하거나 민망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너무 이상한 얘기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카메라가 이제 상대방을 비추면 네. 약간 제 눈치도 좀 보고 혼자 약간 멋쩍어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조금 저보다 이제 훨씬 연배가 위지만 귀엽다라는 게 좀 있죠. 아니 그러면 이 보수 네. 패널을 이렇게 좀 일별을 간단하게 좀 해본 거고 네. 진보 성향의 패널 중에서는 장래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네. 야 이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자기 철학이나 참신함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이런 식의 생각을 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당장 딱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진보 쪽에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논리보다는 이제 전투력으로 다가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매력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정말 차갑게 상대방의 아픔을 잘 긁어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공직에 계십니다만 뭐 조상호 변호사라든지 조상호 변호사 그런 분들은 상대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죠. 아니면 그 오늘 이제 금요일 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그 김준우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요런 얘기들 뭐 예상 가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들 한 번씩 하면서 사실 그분도 일종의 뭐 특종이란 특종 같은 걸 우리 방송에서 한 게 그 초범 감형을 그 모든 방송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거 말고 그다음에 그전 거 한 번 있었잖아요. 내란 판결이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란 말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체포방해 요거에서 7년인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5년 나왔죠. 5년. 5년. 네. 그거 할 때 초범이라 감형되는 거 아닐까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진짜 감형 양형 이후에 초범 감형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그런 이제 색다른 접근들. 제 예.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보통 법정 초범 출입하면 다 가면 쓰거든요. 되게 많이 양형이유에다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얘기한 사람, 명시적으로 그래요?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 이상하네. 윤석열이 초범 감형을 해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윤석열에 대해서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해줄 것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 처음으로 얘기한 거다. 얘기했다. 그런 이제 하여튼 재밌어요. 그분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 네. 최욱 앵커랑도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네, 때문에 네, 혹시나 야, 이 사람 내가 불러보니까 네. 너무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사천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전혀 없어요. 네. 예. 우리랑 뭐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깊은 저는 신뢰가 있어요. 알죠, 알죠. 그래서 예. 뭐 특별히 뭐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믿는 구석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그리고 뭐 방송적으로는 사실 이제 제가 훨씬 더 배울 게 많은 매우 존경스러운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방송에서 누가 참 잘하더라 한번 좀 뭐 해봐 뭐 이런 얘기는 서로 이제 안 합니다. 야, 오히려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구나. 저희 같은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많이 나누거든. 이 사람 야 괜찮다. 아, 그래요? 네 방송도 한번 내보내봐. 이런 식으로 조언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부모파자 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그 모양이고. 슬프네요 오늘. 야, 정말로 이렇게 네. 또 오늘도 시험 볼 때도 항상 그 오답들 서로 오답을 서로 공유하는. 컨닝하고 야 맞았냐 이거 막 이러면 그래도 우리 네. 공덕포차에서 사실은 안착을 하신 평론가라고 한다면 물론 그 전에도 잘하셨지만 네. 김준일 평론가나 장성철 네. 평론가는 네. 공덕포차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맞아요. 아니에요. 네. 네, 장성철 소장님을 거의 처음 초반에 맞아요. 네.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보수 패널로 섭외를 해서 쭉 해서 잘 되셨죠. 그러니까 저희 공덕포차가 약간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김성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덕포차가 낳은 인재. 네.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 해서 가셨고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공덕포차 진행하시다가 정무수석으로 가셨고 여러 가지 많이 좋은 배출했네 일을 지금 보니까. 좋은 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공덕포차자. 근데 항상 공덕포차 보내드리기 진짜- 때문에 슬프다. 진짜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어요. 꽤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7년? 8년? 2020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7년째 네.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청와대로 가는 분들도 정말로 많이 배출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청와대에 가게 되면 그래도 송 기자님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이니까 네. 좀 이렇게 귀뜸도 해주고 전혀 방송 안 진행 해주더라고요. 도움 안 돼요? 전화 안 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딱 네. 정무석 그만둔 다음에 연락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용은 잘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이런 네. 현상들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이런 것도 생각을 좀 있습니다. 네. 해보게 되는 건데 그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르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장성철 소장하고 이렇게 그 평론을 하는 걸 주고받다 보면은 네. 이분이 좀 어떤 점이 뛰어나다 이런 걸 느끼세요? 장성철 소장이요. 일단 뭐 보수 패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의 진영을 비판할 때가 사람이 훨씬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뭐 진보 패널이 자신의 진영에 대한 비판할 때가 더 돋보이거나 객관적일 때가 있고 물론 이제 그거를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뭐 상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 진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큰 패널로서의 장점이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상대방과 대화라는 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대화 토론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장성철 소장님은 꽤 훌륭한 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이 그러니까 보수 비판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잘 비판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그냥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말투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보수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수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말대로 이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비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 것들을 좀 잘 말씀해 주시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같은 저희 방송에서 보면은 사실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 두 방송보다도 보수 패널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런 진영의 얘기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명태균 군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아이디어나 화제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네. 투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라든가 네. 단독 취재 내용들을 풀어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방송 제작하는데 굉장히 활력이 되고 하는 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성철 소장님 안타까운 게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싫어하는 분들이 아니, 너무 근데 많아요. 저희 두 방송에서는 네.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거고 네. 장르만에서는 그렇게 악플이 안 달리죠. 장성철 아니에요. 소장에 대해서 많이 아니, 달려요? 우리도 많이 달리고요. 네. 그래요? 심지어는 저 출연 안 한 날도 달리고 그래요. 원래 수요일 출연인데
목요일에 오셔갖고 야 이 장성철 뭐 이러면서 저희도 네. 그래요. 저희도 목요일날 출연하시는데 막 화요일 편에 와가지고 나는 장성철 때문에 공덕포차가 싫어요. 근데 제가 되게 친한 분 중에서 공덕포차를 되게 즐겨보는 분이 계신데 요즘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장성철이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차라리 서정욱 변호사가 덜 얄밉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 이렇게 얄미워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장성철 보- 소장에 본인 대해서 지인이시라면서요. 네. 본인 지인이면 본인이 물어봐야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얄미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스 얄밉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인가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재명 이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장소영님을 상대로 한 악플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네. 이게 출연자의 입장 과연 어떨지가 사실 궁금했고 처음에 이제 판단이 안 서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의심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2년 넘게 같이 해보니까 그의 장점이 너무나 많고 그럼요.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욕은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새롭게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아까 말했던 장르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보 진영의 유튜브만 보던 분들이 가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잖아요. 그런 네. 얘기들 활로로는 경향TV에서 사실은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그리고 됩니다. 이제 네. 악플 많이 받아서 좀 미안하잖아요. 진행한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그 연말에 저희처럼 시상식 한번 하셔갖고 상을 주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상을 드렸거든요. 상 뭐 주셨어요? 네. 그 쭈꾸미 드렸죠. 그 상이 이렇게 썩 좋아할 것 같아요. 상인데. 아니 그 탱글 쭈꾸미가 얼마나 맛있냐면 저희 이제 제품 파는 건데요. 예, 탱글 쭈꾸미 한번 드셔보시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어지간한 뭐 저 로봇 청소기보다 그걸 더 반겨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장관여의도에서도 먹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맛있어요. 탱글 쭈꾸미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광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네. 건데 그 정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방송을 많이 해서 광고를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해서 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기획을 가지고 광고를 잘해야겠다고 훈련을 해서 잘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 어쨌든 우리가 뭐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주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중요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리고 또 광고라는 게 정말 이 소비자를 상대로 무슨 사기치거나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광고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소비자들도 뭔가 필요한 제품들을 또 괜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왕 다리 역할을 할 거면 가장 광고주의 상품들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게 진행자로서 혹은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이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광고주 분들이 판매하는 제품들 저도 직접 다 먹어보거든요.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맛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부장이 또 사전 검열을 철저히 합니다. 맛 없으면 안 하나요, 광고를? 안 해요. 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래서 까인 제품들이 꽤 있어요. 오. 예. 아니면 거기 있는 거쳐 왔는데 이제 저한테 또 안 맞으면 전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다는 느낌이면 요거 이제 뭐 9,9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정도 하고 진짜 맛있으면 미친 듯이 먹죠. 언행을 보면 대충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딥하게 시청자의 솔직한 걸 요구하니까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는 데는 물건이 잘 팔리면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금 그 예, 판매 양에 구조가, 따라서 구조가, 예. 아예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출연료를 많이 받아요. 부럽다. 굳이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송채경화 기자도 사실은 네. 먹는 광고는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그럼요. 저희는 잘하는 걸로 포차니까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 저희는 잘 공동포차에서 먹습니다 아주 그냥. 예. 언제나 안주와 술과 PPL을 다 받아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쭈꾸미 광고 들어왔습니다. 네. 주로 어떤 멘트를 많이 하시죠? 오늘 뭔가 저는 사실 저는 맛있게 먹고 네. 옆에 양옆에 있는 패널 분들이 맛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아니 진행자 계속 먹기만 해 그냥. 근데 제가 되게 맛있게 먹나 봐요. 사람들이 아, 야, 진짜 그- 맛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 그럼 뭐 그것도 네.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 네. 편이에요. 뭐 열 마디 말보다 네. 진짜 맛있게 먹는 그 한 이미지 자체가 네. 어쩌면 훨씬 더 파급력은 있을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네. 저는 제 프로그램을 잘 못 보는데 언제 한번 봤는데 제가 먹는 모습이 너무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 이게 보면 홍채영 기자는 진심인 게 먹는 음식도 진심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음주를 하거든요. 공덕포차 같은 게 포차 네. 컨셉이기 때문에 너무 근데 좋습니다. 술을 먹으면은 얼굴이 빨개지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먹다 취한 적 없냐고 물어봐요. 가끔 알딸딸할 때가 있어요. 네. 야, 그럼 진행이 더 잘 돼요? 혹시? 그러면은 좀 긴장이 풀리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 좀 꼬이는 경우도 있고 네. 예전에 딱 한 번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적 있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리고 패널분들 생방송 중에서- 중에 네, 생방송 중에 먹어요. 근데 패널분들 중에 술을 막 과하게 요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때 이제 받아서 먹기 시작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저는 예전에 김종대 조절. 의원님 나오셨을 때 네. 소주를 그렇게 열심히 드셔가지고 김종대 의원님은 한 명 다 방송에서도 비우고 진짜 가십니다. 진심으로 다 소주 드시더라고 혼자. 보니까. 네, 다 네. 비우고. 네. 야,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두 분 같은 경우에 광고를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타박을 듣는 게 네. 언제쯤 광고를 제대로 좀 할 거냐 무슨 이런 광고예요? 얘기를 하시고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대체로 이제 인터넷 광고라든가 인터넷? 보험 광고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고 네. 사실은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라봉 이런 게 최근에 좀 들어와서 자, 네. 봐봐요. 네. 인터넷 그 전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당연히 해봤죠. 네.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가입이요? 가입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이봐. 네. 본인이 직접 해봐야죠. 그거 아니 해봐야 될 중요하구나.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인터넷 가입했습니다. 야, 진짜요? 이것도 방송 아니죠 혹시? 아니 1670-2571번으로 전화해야죠. 아 정확히 하시네. 네. 인터넷 저도 한 번 비교원. 했어요. 저도 핸드폰 바꿀 때 저희 PPL 네.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래 직접 해보고 네. 그다음에 가입해보고 만약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 문제 있다고 그럼 불친절했다 이러면 그것조차 광고주한테 얘기해서 그걸 이제 고쳐서 많은 유저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까지 하는 게 네. 우리 구 기자님의 프로네요, 역할이다. 네, 앞에 잘라주시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당연히 지금 인터넷 비교를 통해 가지고 아, 그래요? 인터넷 설치를 했거든요. 네. 이걸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 업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됐던 내용이 그 민주당 이제 합당이라든가 네.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당정 간의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선 이견들이 분출하다 보니까 네. 마치 특정 유튜브가 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네. 이것을 두고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거든요. 네. 송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나 조국혁신당 대표 편에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당 국면이나 아니면은 그 명청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본인이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 중에서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뭔지 모른 채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게 명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당과 정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본인도 사실은 합당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최고위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에 제대로 이제 협의도 하지 않고 이제 탁 그냥 합당을 발표를 해버린 측면, 약간 그런 본인의 자충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대해서 옹호한 부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방송에서 누가 그래서 김어준 공장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그의 의견을 충분히 자기의 그렇죠.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권력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권력이 되다 보니까. 발언을 한 게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갖고 이 발언을 하는 거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으면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측면이 이제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또 비판하는 대로 자유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많은 지지층을 거느리고 있는 공장장이 발언하는 것도 본인의 발언은 자유지만 이제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공장장이 어떤 발언을 하든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저도 뉴스공장을 가끔씩 보는 편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든 되게 칭송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합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합당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마치 이제 정청래 대표 편을 확 들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를 김어준이 마치
조국을 대통령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를 그거를 뒷받침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구상을 세우겠다까지 가는 거는 약간은 좀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해석은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얘기할 만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이미 권력화되어 있다는 걸 본인이 좀 인지했으면 인식해야 좋겠다. 된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동일한 주제를 작년만에서도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잖아요, 전체가 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른바 원래부터 민주당의 혹은 이제 지금은 대체로 이른바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렇게 무리들이 쭉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예전부터 매우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그 이슈로 네.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뭐 패널 분들 그리고 뭐 김남국 뭐 이런 분들 이제 불렀었어요. 박지훈 변호사 그다음에 오창석 네. 네, 이사장까지 이렇게 3명 모시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세 분이 항상 이제 밝은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야기도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하는 그렇죠. 분들이고 네.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가 요 이슈 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 좀 이렇게 너무 침잠하셨구나. 어려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네. 다른 당이면 얼마든지 비판을 더 세게도 할 수 있고 뭐 말하다 실수해도 뭐 큰 문제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같은 당내 이슈니까 되게 하여튼 밝고 명랑한 분들인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시더라고. 근데 네. 핵심은 새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러 예를 들면 난 원래 보수였다 혹은 뭐 중도였다가 나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새로 지지한다. 라고 해서 이분들은 야 이들은 가짜야 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와서 뭐 이재명 뭐 하려고 그래 이런 거는 나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새로 지지로 바꾸신 분들이라도 얼마든지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고마운 분들 그럼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렇게 뭐 차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새로 그러니까 이전에 설령된 뭐 보수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어려운 시기를 이제 또 같이 이겨낸 그런 끈끈함 같은 게 그들끼리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야 우리들이 진짜고 우리가 그 고생들 할 때 저 사람들 뭐 했는데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아무리 뭐 나는 10년 됐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이런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같은 이제 새로 바뀐 데서 다시 떠나지 않고 이 민주당을 열심히 네. 지지할 수 있도록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닐까. 근데 저는 좀 네. 약간 이 지지자들이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정청래 지지자들이나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지지자들은 어떤 하나의 정치인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부를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서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정청래 아니면 이건 정청래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도구로 정치인을 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도구로 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이 도구가 맞냐 저 도구가 좋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구를 쓰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도구가 칼인데 이 칼로 뭘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회를 썰려면 회칼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고기를 썰려면 고기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고기를 썰어야 되냐 회를 썰어야 되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무슨 칼이 중요한지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빠져 있고 그러면 정청래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이재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는 빠지고 누구냐 도구만 가지고 싸우니까 이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좀 언론에서 반성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누군가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있고 저런 목적이 있고 이런 것 중에서 선택하세요라고 정치권이 이걸 만들어주고 언론이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도구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전.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정청래 대표 이제 발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래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지 과거의 발언들이 이렇게 파묘가 돼가지고 도출이 되면서 네. 그의 현재와 비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런 식의 이제 이런 행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를 나누고 자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은지는 변론 같은데 우리 정영진 앵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의 발언들을 네. 파묘하는 거요. 이제 일단 예전의 발언들을 파묘할 때는 뭐 꼭 예전 발언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발언을 이렇게 꺼내서 쓸 때는 사실은 정답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그 맥락을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그 딴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언제 또 이렇게 맥락까지 보면서 보겠어요. 당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그런 것들인데. 근데 정청래 대표 파묘된 그 말은 사실 그렇게 맥락을 따져보곤 어쨌건 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예.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있었나? 예. 싶을 정도의 그리고 뭐 하여튼 그전 대선 때 보면 물론 이제 당내 경쟁이 심해서 그랬긴 했겠습니다만 되게 좀 모욕적인 발언 같은 것들을 그 지지하는 서로 사이사이에서 많이 뱉어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고 만약 지지자라면 같은 당의 경쟁 후보라도 되게 해서는 안 됐을 말 같은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선거라는 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치유된 거니까 굳이 그 이야기까지 꺼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으니까 지금도 꼭 저럴 것이다라고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정 대표의 그 발언은 조금 과하긴 과했던 것 같더라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송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 파묘 행위 자체가 어떤 맥락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장면만 따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보기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할 때 요거 정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네. 싶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뭐 이제 초선 의원이 뭐 상담을 했더니 괜찮아 나중에 1년 되면 다 잊어버려라고 했던 발언 있잖아요. 이 발언은 정말 제가 똑 따다가 언제든지 써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자가 봤을 때 이건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만한 발언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목적과 의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심판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얘기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난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되니까 이걸 무조건 사용해야 돼라고 하는 그 의도랑의 차이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걱정이 드는 게 왜 구교영은 정영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같이 혼나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예, 송 기자님. 저는 예. 언제든지 혼나도 좋으니까 공덕포차에도 좀 꼭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제작진이 오늘 진행은 어땠냐고 물어봐달라고 하시는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또 다시 악평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예. 그런 평가할 만한 진행은 아니었던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칼에 비유해 주신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썰 것이냐. 그런데 우리 탱글 쭈꾸미는 다 썰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방송에 와서 진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르만 여기도 탱글 쭈꾸미는 이거 정말 분명히 많습니다. 이면 계약 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면 계약 탱글하시- 없는 이상 이렇게 할 네. 리가 없어요. 할이 그러니까.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냥 볶으시면 끝입니다. 저희 마켓 단위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진 앵커, 송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세상 인물은 고성국, 이정현, 황교안 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